네, 안녕하십니까. 깡생클럽 강전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시장 마감 간단하게 짚어보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죠. 오늘 시장 양대 지수 모두 약세로 마감이 되었는데요. 우선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경계감이 있었고요. 장중에 중국 증시가 급락이 나타난 모습이 있었는데, 중국의 급락 요인은 기업들의 실적 우려, 그리고 중국에서 기업들 주가에 대한 조작을 할 경우 굉장히 강경한 처벌을 하겠다, 이런 이슈가 좀 있었는데, 그래서 장중에 중국 증시의 급락이 투자 심리를 약화시키는 그런 요인까지 좀 적용이 되었었죠. 그래서 시장 자체는 전체적으로 좀 약하게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오늘 이제 특징주와 그 다음에 특징 테마가 있었습니다. 특징주는 현대중공업과 그리고 하나테크인이 되겠고요. 그리고 테마는 이제 제4 이동통신 사업 진출에 따른 기대치를 갖고 있는 그런 테마가 움직였는데,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어요. 예상치보다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왔고, 결국은 이번에도 대규모의 적자를 나타냈는데, 오히려 시장은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선발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와 그 전날 시장에서 현대중공업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 라는 측면이 굉장히 부각이 되면서 단기적으로 공매도 물량이 많았었는데, 이 물량을 청산하는 쇼커버링이 나타났기 때문에 단기 강세가 강하게 나타난 건 케이스였고요. 하나테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에서 적자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전망했는데, 예상외로 시장에서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공매도 청산에 따른 쇼커버링과 더불어서 주가의 강세로 연결이 된 흐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4 이동통신 오늘부터 이달 말까지 계속해서 접수를 받는다고 하는데,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 있죠? 그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급등이 나왔는데, 제4 이동통신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계속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인 테마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오늘 시장을 봐도 알다시피 시장 자체가 쉬었단 말이에요. 그거 왜 쉬었냐? 이유는 간단해요. FOMC에 대한 경계감이 그대로 나타났는데, 제가 시장에 대해서 이런 얘기 참 많이 해드려요. 대형주 매매는 급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해드리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대형주는 사실 중소형과 달리 규모 자체가 큽니다. 그래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막 올라갈 때 쫓아간다 이게 아니라, 어느 정도 조정을 주고 그 다음에 잡고 상승이 나오면은 어느 정도 수익도 챙겨주고, 이런 과정의 반복인데,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대형주 차트를 이제 보면서 말씀이 될 텐데, 제가 앞서 대형주 차트를 왜 자꾸 보냐면, 지금 시장의 중심이 대형주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대형주 차트를 보면은 오늘 시장 요 근래 들어서 어떻게 돼요? 지수가 그렇게 강하게 가지 않고 왔다 갔다 반복이죠. 근데 이런 과정이 왜 필요하냐? 이유는 뭐냐면, 21선과 주가의 이격이 많이 벌어졌죠. 벌어진 거를 좁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보조지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이격도 차트를 보면 되는데, 이 노란색 선이 이격을 얘기합니다. 보통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대형주 장세가 이어질 때 앞으로도 계속 보셔야 될 거예요. 어떤 그림을 보냐? 주가와 이격이 시장에서 약 3%에서 4% 내외가 벌어진다. 즉 주가와 이격이 3에서 4% 정도 벌어지면은 단기 과열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마이너스 3에서 4%가 된다 할 때는 뭐예요? 단기 과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전 같은 경우는 주가가 8월 달에 굉장히 크게 떨어졌을 때 어떻게 돼요? 주가가 단기적으로 마이너스 7%, 8%라는 이격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럴 때는 뭐예요? 시장에서 급락 그리고 급반등이 가능한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시장 자체가 뭡니까? 이격을 계속해서 축소하면서 과열을 해소하는 그런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앞서 제가 시장에서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지금 시장은 어떻게 간다? 계단식으로 간다고 했었죠. 계단식의 특징이 뭐다? 과열을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예요. 그래서 이런 계단식 상승은 시장 자체가 꾸준하게 강하게 가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주도주를 잡아야죠. 그러니까 주도주를 잡으면은 시장에서 조정을 받거나 약보를 보거나 강세 띄거나 거의 시장보다는 강하게 항상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도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 제가 주도주를 참 많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잘 체크하시고, 자, 이제 미국에서 FOMC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자, 미국의 FOMC 회의가 실제로 미국에서의 현지 시간
그게 이제 수요일 날 오후 2시, 3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간으로도 역시 목요일 날 새벽 2시 정도에 발표가 되고 그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 목요일 날 장에 반영이 될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요즘 FOMC 회의에서 첫 금리 인상을 언제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이 뭐라고 그래요? 올해는 안 해. 이런 얘기를 해요. 과연 그럴까요? 그러면 왜 올해는 금리 인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가? 그 근거를 보자고요. 우리가 시장을 볼 때는 다 마찬가지죠. 제가 이 시간에 많은 경제 지표라든지 모든 것들 다 말씀드렸었는데 하나씩 따져보자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미국에서 금리 인상이 올해 못한다라고 얘기했던 첫 번째 배경이 뭐냐면 미국의 고용 지수가 안 좋게 나왔다. 이게 첫 번째 대상이에요. 자, 실제로 보죠. 앞전에 10월 초에 미국에서 고용 지표가 발표되었는데 10월 초에 발표되면서 어떻게 나왔냐? 앞전에 전망치가 기존에서는 뭐 24만 명이었던 게 7월 달치가 감소가 됐어요. 그 다음에 8월 달이 17만 명을 전망했는데 이거 역시도 감소됐다 이거죠. 그 다음에 9월 달, 이제 10월 초에 발표됐던 9월 달 고용 지수가 20만 명을 전망했는데 이게 14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시장은 미국의 고용 지표가 안 좋아.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배경이 고용 지수가 좋다는 것과 미국의 경기가 좋다는 것 갖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안 좋다는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니까 시장이 어떻게 해요? 금리 인상 물 건너갔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하냐? 금리 인상 시기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금리 인상 시기를 얘기할 때, 조금 늦어요. 자, 금리 인상 시기를 얘기할 때 처음에는 10월 달에 할 가능성 한 18%였는데 이게 지금 10%도 안 돼요. 그리고 12월 달은 그래도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절반가까이 됐었는데 그 고용지표 발표한 이후로 30%도 안 되죠? 30% 정도? 그러면 내년 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1월 달에 할 가능성도 지금 50%도 안 됩니다. 결국 언제쯤 할 거냐? 내년 3월에 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제가 분석하는 그림을 다시 보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시장 참여자들이 이렇게 전망한다 해서 연준에서 이런 결정을 내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왜? 연준에서는 앞서 계속해서 언급했던 부분이 있어요. 고용시장이 견조하고 미국의 경기가 회복세를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선제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아, 인플레이션율이 지금 낮기 때문에 금리 인상 못합니다. 이건 뭐예요? 금리 인상의 선제적 조건이 아니죠. 인플레이션율이 2%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 2%라는 건 뭐예요? 유가가 빠졌기 때문에 도달을 못해요. 도달 수 있는 시기는 내년 후반이나 17년 정도 돼야 됩니다. 이거는 금리 인상의 첫 시기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금리 인상의 속도를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배제를 해야 돼요. 그러면 정말 고용지표가 안 좋았냐? 보자고요. 자, 이거는 비농업 취업자 수입니다. 아까 우리가 본 거는 단순히 7, 8, 9월 달 3개월치만 본 것이고요. 이거는 2012년부터 나타났던 그림인데 자, 중요한 게 뭐냐면 2012년부터 고용지수가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입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이 1.6% 정도를 보여요. 1.5% 내외로 계속해서 이 구간인데 1.6% 내외. 1.6% 내외로 올라왔는데 이 당시에 2014년도 하반기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당시 연준의 버냉키 의장이 뭐라고 합니까? 고용지표가 좋기 때문에 실업률이 6%대 들어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양적 완화는 필요치 않다. 고용시장이 좋다라고 하면서 뭐 했어요? 테이퍼링을 시행을 했죠. 테이퍼링 시행했다가 그 다음에 시장에서 고용지수가 어떻게 됩니까? 계속 좋아져요. 언제? 2014년도, 15년도. 미국의 경기가 좋다 이거죠. 그러면서 고용지수가 전년 대비해서 2%, 2.4%까지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고용시장이 정말 좋아도 너무 좋아진 거죠. 그러니까 실업률이 이제 5% 초반까지도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최근 3개월 동안에 실업률이 2% 정도, 전년 대비 2% 증가했다? 이게 지금 현재 고용시장이 안 좋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왜? 1.6%일 때 미국의 고용시장이 좋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양적 완화 필요치 않다? 테이퍼링 시치한다?
이런 식으로 규모를 축소를 했는데 부양책 더 이상 필요치 않다고 했는데 2.3% 4%까지 너무나 높게 올라가다가 이제 2%대니까 전년대기 2% 증가니까 고용시장의 침체였다? 이건 뭐예요? 시장을 아주 짧게 봐서 그래요. 경제지표를 읽거나 할 때 그 원인과 그 과정을 다 읽어야 되는데 토막만 읽으니까 금리 인사 못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앞전에 연준에서 9월달 금리 인사 못하는 배경에서 또 얘기했던 게 있었어요. 중국의 경기 둔화가 우려가 되고 그리고 미국의 제조업시장도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신흥국 경기 둔화 우려로 연계되고 신흥국 경기 둔화 우려가 글로벌 전체 경기 둔화 우려로 나타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할 수가 없다라고 핑계를 댔습니다. 연준에서 연기의 이유였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월요일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확인해 드린 게 있었죠. 중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이 괜찮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최근 들어서 유럽과 중국에서 부양책을 내세우면서 경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 결과가 어디서 나옵니까? 10월달 제조업지수를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에서 제조업지수가 발표되었는데요. 보도록 하죠. 자, 제조업지수입니다. 제조업지수 마찬가지로 2008년 금융위기 때부터 해서 최근에까지 전체적인 그림을 제가 다 가지고 왔는데 제조업지수는 우리가 구매자료에서 볼 때 50이 기준인데 50이라는 선을 중심으로 해서 50 이상은 경기 확장세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50 이하는 침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냐? 55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 구매자 관리 지수는 서베이 지수표라고도 얘기하는데 실제로 60이라는 수치를 넘어가지 못합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건 늘 반복이에요. 그러면 60 근처 가서 58 정도 가게 되면 뭐예요? 단기 고점이 늘 나옵니다. 어차피 경기 확장세인 구간에서 58 갔다가 53 정도로 중간 가격에서 55 근처까지 왔다 돌아갔죠. 무슨 얘기? 미국의 제조업 지수도 현재 나쁘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무슨 핑계 될 겁니까?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늦출 이유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럼 옐런 의장은 뭐라고 해요? 연내 금리 인상 할 것이다. 계속 얘기를 해요. 왜? 자기네들 볼 때도 고용지수 괜찮고 미국의 경기지표 괜찮고 늦출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근데 시장 참여자들은 단순히 작은 부분만 보고 금리 인상 올해 못한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10월 달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0월 달 금리 인상 못한다 하더라도 연내 금리 인상 한다라는 기조를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안 하게 되면은 연준은 뭐가 됩니까? 양치기 소년이 되는 겁니다. 옐런 의장은 연내 금리 인상 한다는 얘기를 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안 믿어요. 신경을 안 써요. 안 할 것이다 계속 밀고 가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유는 간단하죠. 올해 3월달 한다, 6월달 한다, 9월달 한다 했는데 이번에도 만일 연장을 해서 내년으로 간다면 연준의 신뢰도는 바닥을 치게 되는 겁니다. 연준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시장과의 소통인데 연준의 옐런 의장이라는 대표가 연내 금리 인상 할 겁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뭐예요? 또 양치기 소년같이 시장에서 헛소리만 한 것처럼 돼버리면 그 다음부터 아무도 연준에 관심을 안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달 FOMC에서는 금리 인상을 한다는 가능성도 배제해서는 안 되고 안 한다 하더라도 12월달 한다는 문구의 변경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많은 시장 참여자들도 이런 생각을 하세요.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신흥국은 위험해지는 거 아닙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할 때마다 한 번씩 옛날 아시아 시장이나 이런 데서는 IMF가 오기도 하고 위기가 한 번씩 왔었는데 신흥국 위기가 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럴까요? 우리가 이런 거는 달러 인덱스에서 한번 볼 수가 있어요. 자, 보도록 하죠. 시장에서 다들 한 얘기가 똑같아요. 뭐라고 합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하게 되면 달러가 강세에 뛰게 될 것이고 달러의 강세는 그동안 신흥국에 들어갔던 자금들이 유출되기 때문에 외국계 자금의 유출은 결국 주가 하락으로 연결될 것이다. 이렇게만 얘기하죠. 자, 우리는 겪었어요. 미국에서 연준에서 금리 인상 연기 하는 바람에 뭘 겪었습니까?
이미 시장 반영을 다 해버린 거예요. 자, 2014년도에 달러 인덱스가 80이라는 수치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때가 뭐예요? 테이퍼링 종료가 딱 되면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달러 인덱스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상승세를 보이죠. 그러다 연준에서 3월달 금리 인상 한다라는 기대치가 무너졌어요. 어떻게 돼요? 달러 인덱스 급락이 떨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6월달 한다라는 말이 나왔다가 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9월달 하겠지라고 했었는데 주가가 급락이 나고 신흥국에 대한 우려가 생기니까 9월달도 결국은 흐지부지 떨어졌죠. 최근 들어서 어떻게 돼요? 중국의 경제 지표가 좋게 나왔던 그 날부터 어떻게 됩니까? 달러가 반등이 시작한 거고 강한 급등이 나온 건 뭐예요? 바로 ECB의 통화 정책 효과죠. 그러면 현재 달러 인덱스는 지금 FOMC를 앞두고 금리 인상 가수도 있다가 되는 거고 이미 시장에서 뭐예요? 달러는 이미 반영 다 한 거예요. 달러 강세는 이미 다 나타났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진다, 테이퍼링이 시작한다, 종료된다 이런 말이 나올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계속해서 주가가 빠지고 반영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합니다. 신흥국이 과연 위험하냐? 신흥국 위험하지 않아요. 선발 다 되어 있어요. 그럼 시장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동안 지지부진하게 끌고 왔었던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뭐예요? 미국의 경기가 괜찮다가 되는 거죠. 그럼 미국의 경기 괜찮다 뭡니까? 우리나라가 중국에만 수출합니까? 아니죠.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 게 있어요. 바로 IT와 차. 그래서 또 뭐예요? 또 경기 관련주예요. 그래서 미국의 경기가 좋다. 그 다음에 유럽과 중국은 부양책을 통해서 점점 좋아진다. 글로벌 경기가 좋아진다.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거고 신흥국에 대한 리스크는 이미 다 반영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미국에서 금리 인상하게 된다. 국내 경기가 나쁠까요? 보시죠. 앞서 시장에서 금리 인상기마다 국내 코스피 지수가 어떻게 움직였냐? 이거 아주 옛날이에요. 사실 옛날을 다 맞는다는 보조가 없었지만 80년대 중반 그리고 90년대 중반 90년대 말, 2000년대 중반 전부 다 어떻습니까? 미국의 금리 인상기는 항상 코스피 지수의 강세로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왜?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많이 바뀌었지만 그 당시에는 중요한 게 뭐예요? 미국의 GDP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크니까 지금도 크지만 지금은 중국이라든지 유럽이라는 신흥국들이 굉장히 커졌는데 이 당시는 미국이 압도적으로 크니까 미국의 경기 하나만 좋아져도 낙수 효과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경기가 좋아진다. 우리나라 최대 수출처가 미국이었으니까. 최소한 지금은 그런 구조는 아니다 하더라도 여전히 미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뭡니까?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시장에서 우리가 미국에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고요. 금리 인상이 나올 경우는 이런 식으로 흘러갈 것이다 전망을 해놨어요. 그러면 이제는 어느 업종이 좋을 거냐죠. 단순히 금리 인상이 나올 때 시가총액 상위 전차만 봐야 되냐 이게 아니라 어느 업종이 좀 더 모멘텀을 강하게 받고 어느 업종이 움직일 수 있냐 이걸 따져야죠. 그러니까 이 방송이 대단한 방송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뭘 봐야 됩니까? 바로 보험가 그리고 은행입니다. 여러분들은 은행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은행의 주가는 너무 더뎌. 은행은 무거워. 이런 생각 하시는데 왜 무겁습니까? 모멘텀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최근 실적을 보니까 어떻게 나와요? 실적이 다 잘 나오죠. 근데 주가가 생각보다 강하진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모멘텀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럼 은행주가 미국에서 금리 인상하게 되면 모멘텀 받습니까? 받습니다. 못 때문에 받습니까? 미국에서 금리 인상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를 못해요. 앞전에 제가 어저께 우리나라 3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치 상회했기 때문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그랬었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하고 국채 수익률의 이런 스프레드가 축소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점진적으로 금리 인상 기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은행은 가장 큰 예전의 마진 중에서 중요했던 게 뭐예요? 예대 마진이라고 하죠. 근데 지금은 림이라고 얘기하는데 순이익 마진이라고 얘기하는데 순이익 마진 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금리가 올라가면은 그만큼 커지죠. 은행주들이 시장에서 금리 인하를 우리나라 계속 해왔어요. 그래서 금리가 낮으니까 예대 마진, 순이자 마진이 축소가 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왜 계속 좋았습니까? 이유는 간단하죠. 정부에서 LTI, DTV 이런 것들 전부 다 어떻게 했어요? 완화하면서 주택담보대출 통해서 집을 사라 계속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빚내서 집을 샀다 이거예요. 금리가 싸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택담보대출 어떻게 합니까? 매년 거치 장기 20년, 30년 상환이죠. 이자가 올라가기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자가 올라가면은 어마어마하게 물량이 늘어나 이 대출 쪽에서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이자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은행주들이 실적이 완벽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여건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은행주들은 지금 시장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정부에서 좀비 기업, 한계 기업을 정리한다. 구조조정한다. 그러면 은행들이 뭘 해야 된다? 충당금을 설정을 해야 되고 뭐예요? 대손상각을 해야 된다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 좀비 기업, 한계 기업 정리하는 데 있어서 대기업이 빠져 있어요.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중소기업이 대상이니까 시장에서 은행들이 크게 민감도가, 위험도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가 되는 거고, 우선은 이번에 이렇게 해결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은행들은 중장기적으로 대손 충당을 설정하는 비중이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은행은 더 건전성이 높아지는 과정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은 이번에 미국에서 금리 인상하게 되면 최대 수혜주가 될 겁니다. 은행주도 관심 가지셔야 돼요. 그런데 이것도 생각해야 돼요. 아니, 미국에서 금리 인상 안 했어요. 연내 한 달씩은 안 줬어요. 그러면 은행주는 빠진 거 아닙니까? 아니죠. 왜? 지금이 몇 월입니까? 이제 다음 주면 11월입니다. 11월, 12월 달은 뭐가 가장 성행한 달입니까? 배당 투자가 성행한 달이죠. 은행이 배당 투자를 가장 많이 하는 업종 중에 하나이죠. 배당 성향이 높은. 그러니까 뭐예요? 최소한 미국에서 금리 인상하면은 시장에서 강하게 모멘텀을 받는 업종이 되는 거고, 금리 인상 안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배당 투자에 대한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빠질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행 같은 경우는 정말 주가 안 빠질까? 밸류를 보면 답이 나와요. 은행의 밸류 한번 따져보자고요. 자, 은행의 자산 가치입니다. 은행의 자산 가치가 현재 평균적으로 0.52배입니다. 근데 이건 신한 지수가 그나마 높기 때문에 이 정도지, 실제 대부분은 더 낮은 상태인데, 언제적과 똑같다? 금융위기가 터졌던 2009년도, 2008년도, 9년도 이때와 똑같답니다. 자산 가치가. 그러면 자산 가치 이런데 순이익은 어떻게 나올 거냐? 주가 수익비를 보죠. 주가 수익비율은 예전에 7.1배, 현재 7.1배, 실적이 좋은데도 7.1배예요. 왜? 금융위기 6.2배에 비해서 여전히 뭐예요? 굉장히 저평가 받다는 얘기죠. 자산 가치 대비 주가 수익 비율 대비 저평가. 그러면 얘들이 이익이 안 나냐? 아니죠. 이익은 어떻게 냅니까?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요. 2013년도, 14년도, 15년도 어떻게? 이익이 증가가 됩니다. 자기 자본 대비 이익률이 증가세를 보여요. 그러면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 뭐라 합니까? 진짜 가치주라고 얘기하는 거고, 모멘텀만 받으면 주가가 강하게 갈 수 있는 배경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FOMC를 대비해서 우리가 전략과 전망을 따졌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잘 대응을 준비를 하시고요. 자, 오늘 여기서 또 마무리해야 되는데, 내일은 여러분들 관심이 많은 중소형과 코스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깡생클럽 강지연 전문가였습니다.